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당 김주현입니다. 오늘 네. 이 감독님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감독님이 기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진정한 시네필은 필라델피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필라델피아의 필이 사랑에 대한 시네필. 네. 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필라델피아를 사랑해야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사랑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필리당이라고, 필리라는 건 필라델피아의 애칭이죠. 그래서 필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1년 살다 오신 분 같아요. 가보셨어요? 가보고 싶어요. 정작 가보시진 않으시.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필라델피아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던 로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로키를 하지 그랬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하면 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감독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네. 바로 엠 나이트 샤말란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감독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자기의 세계를 꿋꿋하게 만들어 온 그런 주목할 만한 감독이고 사실 우리가 왜 그동안 샤말란 영화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들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엠 나이트 샤말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방송이 된 셈이니까 뭘 다룰까 하다가 아예 전공법으로 그냥 엠 나이트 샤말란의 한번 대표작들을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샤말란이라는 이름을 영화 팬들이 기억하게 된 첫 번째 작품이 식스센스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영화를 찍었지만 사실 이 작품이 워낙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우리나라에도 거뒀고요. 식스센스는 영화 자체보다도 뒷얘기들도 참 많은 것 같고 반전에 대한 이야기,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게 알고 봐도 재밌어요. 반전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식스센스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은 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직후에 나왔던 그 식스센스의 성공이 낳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당시로서 개봉했을 때 굉장했었는데요. 언브레이커블 이 두 편을 가져왔고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엠 나이트 샤말란을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네. 호불호가 갈린다는 감독을 말할 때 샤말란처럼 잘 어울리는 감독도 드물어요. 네. 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샤말란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호불호가 안 갈리는 작품은 식센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네. 항상 다 호불호가 갈렸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샤말란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던 샤말란 영화가 두 편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라스트 에어밴더, 그다음에 애프터 어스인데 이 두 편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안 봤어요. 진정한 부러움인가? 네. 네. I see dead people. 사실 이제 샤말란의 최고작이 뭐냐 의견이 분분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얘기한다면 압도적으로 식센스이겠지만 상대적으로 팬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의 견해는 좀 갈리는 편이고요. 대표작들 하면 보통 거론하는 게 식센스, 언브레이커블 아니면 샤인이라든지 빌리지 같은 영화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23 아이덴티티로 다시 이제 이 감독의 경력이 부활했잖아요. 흥행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을 고를까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두 작품이기도 하고 또 두 작품이 또 워낙 좋으니까 두 작품으로 오늘은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잘 매칭이 되는 게 두 영화가 공통점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결혼 반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게 둘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액자가 또 정말 중요하게 나옵니다. 액자라는 건 어떤 한 대상을 가둔다는 의미일 텐데 그 가두는 게 두 개가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프레임이라는 의미, 영화 속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 프레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또 공통점은 브루스 윌리스일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아빠가 숨겨놓은 총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작품 모두 공통점을 또 생각하면 식센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언브레이커블을 꼭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작품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모르거나
굳이 외면했던 사람이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으로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고 그것을 선용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스토리의 얼개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샤말란 영화들이 왜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 샤말란 영화들을 볼 때 사람들의 기대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글래스라는 영화가 막 개봉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글래스를 어떤 영화로 생각할까? 이 영화 장르가 뭘까? 그러면 사람들이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슈퍼히어로 영화는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마블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액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뛰어난 그래픽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은 사실은 진짜 보잘것이 없잖아요. 특히 초기 영화들은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액션의 양으로만 따지면 이 두 편에서 거의 발견하실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있다 할지라도 그 장면이 이게 무슨 굉장한 액션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액션의 네. 비중은 너무 작고 그렇죠. 심지어 감독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죠. 또 그 액션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일을 갖고 있는 어떤 단서를 갖고 있는 유령을 찾아가게 되는데 유령이 여기 있습니다 증거하고 이렇게 직접 주죠. 그걸 받아와서 바로 해결을 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엠 나이트 샤말란의 이것이 이쪽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쪽에 관심이 없고 엠 나이트 샤말란이 정말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야기일 텐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세계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나가는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엠 나이트 샤말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모티브가 반전이잖아요. 거의 반전의 대명사 같고 실제로 샤말란 영화들의 반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 반전이 터지는 타이밍도 달라요. 다른 영화들하고. 다른 영화들은 보통 반전이 터지면 그 뒤에 약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죠. 중간에 터진 다음에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하고 뒤에 수습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초강력 반전이 있는데 반전이 나오자마자 영화가 끝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반전 자체가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것도 있지만 반전이 주는 파장이 극장 바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샤말란을 위한 변명 같은 걸 드리자면 샤말란 영화에서 왜 이렇게 반전이 많을까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반전 같은 것을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깜짝 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샤말란 영화의 반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드는 기본 정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반전이라는 것은 이전에 주인공들이나 관객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들이 영화에서는 보면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비밀 혹은 자기 자신의 잠재력 이런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의 여정은 저는 약간 샤말란 영화가 구도 영화 같아요. 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도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어떤 주인공들을 다루고 있고 그때 도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 자기한테 분명히 있었지만 있었던 것을 몰랐던 무언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극중의 인물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말란 영화들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푸념을 하게 되는데 느린 것은 그 느린 과정 자체가 말하자면 도를 깨닫기 위한 구도의 과정인 거예요.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샤말란 영화의 핵심은 저는 정서라고 생각해요.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심리 스릴러인데 이 밑바닥에는 굉장한 슬픔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도 같지만 극중의 이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슬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왜 슬플까라는 것인데 주인공은 그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슬픈지.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혹시 이게 아내와의 일 때문일까 혹은 뭐 다른 일 때문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의 본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본성을 자각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슬픔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의 슬픔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슬픈 감정들은 사실은 단순히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보고 세계를 보아가는 어떤 샤말란의 인식의 핵심이 아닐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분 브리핑이 팔자이신 분의 1분 네. 브리핑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팔자를 제가 또 타고났습니다. 네. 아, 오늘은 가이드 같으세요. 네. 네. 근데 아까 이미 함정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필라델피아 못 가봤고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근데 꼭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더 생생하게 네. 네, 그것을 그려낼 수 있어요. 저는 필라델피아를 사랑하고 네. 시내를 사랑합니다.
시네필이에요. 네. 필라델피아 관광 가이드처럼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CXN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인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States of America from 1790 to 1800. Philadelphia. 그런 만큼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들이 꽤 많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동남쪽이죠. 자유의 종과 미국 독립기념관이 굉장히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건물들이고 기념물들입니다.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에서도 저곳이 배경으로 된 영화들이 나왔었고요. 저 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그 위에 리딩 터미널 마켓과 차이나타운은 먹을 게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고요. 필라델피아 음식은 제일 유명한 게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알고 계시지만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필라델피아에서 특산물이 아니에요. 네. 그 상호가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서울우유 이런 서울우유 건가요? 같은 거죠. 아, 네. 네. 제일 중요한 음식은 치즈 스테이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제일 유명한 음식은 치즈 스테이크이고요. 그리고요. 리딩 터미널 마켓과 차이나타운 가면 굉장히 맛 좋은 음식들을 많이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 필라델피아 30번가 역이 있는데 저 역은 제가 왜 골랐냐면 언브레이커블의 초반에 기차 사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필라델피아가 또 좋은 큰 역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서 언브레이커블 한번 기념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 위에 가면 많은 분들이 미술관 가가지고 달리기만 하고 온다는 그곳입니다. 계단 그냥 괜히 올라가서 이렇게 다 올라가고 하고 네. 심지어 로키 동상까지 있어요. 있어요. 네. 가보셨어요? 이 동상이 위치가 사실 여러 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위에 있었다가 뭐 밑에 있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위치를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셨군요. 네. 거기 가시면 로키 동상과 함께 네. 미술관에도 꽤 괜찮은 그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패키지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른쪽 위쪽 보면 에드가 알런 포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라고 돼 있는데 에드가 알런 포에 대한 어떤 많은 그 볼거리들이 있다고 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그리고 동물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엠 나이트 샤멀란 감독의 영화가 다 필라델피아에 찍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화들이 저 모든 곳들의 곳곳에 영화에 등장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모든 곳들을 한번 보시면서 엠 나이트 샤멀란 감독 영화를 보시면 두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를 만약에 여행 가시면 정말 그런 투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와 샤말란 영화의 촬영 장소들을 연결시킨. 왜냐하면 샤말란 자체가 필라델피아에서 살면서 항상 그 자기 주변에서 항상 초기에 인터뷰를 보면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어디 먼 데 가서 숙박시설에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계속 자면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근처에서 찍는다. 이런 말을 초기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여행을 다녀도 재밌지 않을까. 네. They get mad. It gets cold. How often do you see them? All the time. They're everywhere. They want me to do things for them. That they know that you're one of these very rare people who can see them. So you need to help them. What if they don't want to help? I don't think that's the way it works. How do you know for sure? 네, 먼저 다룰 작품은 식센스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어떤? 스포일러 깝니까 안 깝니까? 아, 스포일러. 네. 이게 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이 영화가 이미 만들어진 지 20여년이 지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이 영화의 반전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약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악의 공식할 때 BW 아, 브루스 윌슨 유령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 살짝 흘리셨죠. 댓글 보니까 네. 비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까도 돼요. 네, 이건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이 식센스를 개봉 때도 아니고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다루는데 이 반전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의미한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반전을 이제 알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가 완전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영화의 촬영과 기법 같은 게 그러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이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반전 얘기하신 거예요. 네. 네, 했죠. 앞으로 하기로 한 거죠? 네, 하기로 한 거잖아요. 왜 놀랬어? 아니 일단 저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먼저 말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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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어쨌건. 다 뒤집어 쓸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 촬영과 편집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면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 아닌 걸 혹은 늦게 밝혀지길 원하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굉장히 재밌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극 중에서 특히 브루스 윌리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에 아내와 함께 식당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다 반전을 알고 난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절묘한 거죠. Standing next to my window. 일단 배우들에 관한 얘기들을 먼저 하게 네. 되면 와, 이 영화에서 진짜 할리 조엘 오스먼트는 굉장하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역 배우들을 한번 골라봐라면 몇몇 안 되는 배우들 중에서 하나를 할리 조엘 오스먼트 이 당시로 꼽고 싶고요. 네. 이 영화에서도 연기가 정말 뛰어나고 네. 이 뒤에 찍게 되는 예를 들어서 AI 같은 장면. 네. 그 다음에 또 영화 자체는 약간 별론데 할리 조엘 오스먼트가 연기가 굉장히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미 레더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까지 사실은 이 당시의 할리 조엘 오스먼트는 그 자체로 진짜 뛰어난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see dead people, right?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와, 저 연기 진짜 좋다라고 말한 게 뭔가 하면 사실은 내가 유령을 볼 줄 안다 라는 얘기를 침대에서 하면서 이 비밀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고개를 싹 돌리고 이제 저쪽으로 잠을 청하면서 눈을 질끈 감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비밀을 다 얘기한 사람의 후련함이 아니라 이 비밀을 드디어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어떤 체념의 뉘앙스 같은 것이 이 아이의 얼굴에 서리는 걸 연기하는데 진짜 굉장한 연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체념이라는 감정이 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었던 것 같고 이 그 말콤 브루스 윌리스와 만나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오게 만드는 그 퀴즈쇼 같은 걸 퀴즈 하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가 앞으로 다가갈 때는 호기심, 뒤로 물러설 때는 체념 같은 거거든요. 호기심과 체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기의 표정 같은 것들이 전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You have a secret, but you don't want to tell me. What am I thinking now? I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now. I was thinking, you're nice. But you can't help me. 그리고 또 이제 브루스 윌리스인데 오늘날 브루스 윌리스는 이제 할리우드의 대스타 중에 한 명이지만 결국 브루스 윌리스를 대변하는 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다이아드 시리즈, 네. 아니면 식센스와 언브레이커블 같이 M 나이트 샤말란 영화에 출연했던 브루스 윌리스. 네.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다운 어떤 그런 면모라면 이쪽은 우리가 못 보았던 브루스 윌리스의 어떤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뭉클한 연기를 하고 있죠. 네, 브루스 윌리스가 다이아드만 봤을 때는 이런 연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쩌면 완전히 180도 다른 연기, 하나는 밖으로 뿜어지는 연기라면 이 연기는 마찬가지로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내연하는 체념하고 연기죠. 그 우울한 약간 그런 연기인데 두 개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부터 토니 콜렛을 참 좋아했는데 네. 저희가 또 한번 극찬을 한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그렇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유전이라는 영화에서 토니 콜렛을 기억하실 텐데 이 영화에서 토니 콜렛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무덤에서 할머니한테 돌아가신 자기의 엄마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얘기할 때 연기를 보면 너무 복받쳐서 말을 한 서너 번 끊고 나서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You thought she didn't come to see you dance. She did. 그런 연기들 같은 건 토니 콜렛 참 뛰어난 연기인 것 같아요. 토니 콜렛의 그 차 안에서 하는 연기는 이번에 다시 봤는데도 너무 눈물이 펑펑 나고 네. Do I make her proud?
사실은 이 식센스와 함께 유주얼 서스펙트 이 두 편이 반전 영화로 제일 유명한 영화. 그것도 하려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앞에 반전 전제하고. 네.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 영화로 제일 유명한 그 두 편인데 네. 그 반전을 이미 다 아시니까 약간 그런 반전이 주는 어떤 서스펜스나 이런 미스터리나 이런 거 말고 그 반전을 기본 동력으로 삼아서 영화를 어떻게 축소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는 아마 I see dead people일 것 같은데 그 대사가 네. 반전을 모르고 봤을 때도 섬뜩하고 반전을 알고 보면 더 섬뜩한 대사잖아요. I see dead people. 그러면서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반전일 때도 중요한 것이 있고 반전이 아닐 때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꼭 봐야 될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샤말란이 사실은 대사를 저는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사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액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사를 근데 어떤 대사들이 정보량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대사가 타로해야 되는 정보는 지금 샤말란이 축조한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또 관객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이 인물의 심리를 전달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영화적일 수 있고 영화가 뭐야 이게 뭐 결국 문학이야 뭐야 이렇게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편의적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M. 나이트 샤말란은 그렇게 대사가 길게 나올 때 그 대사가 나오는 설정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심술 게임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독심술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게임의 형식을 빌어서 두 사람을 가해서 오가는 것은 사실은 관객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반전의 어떤 복선을 깔고 인물의 상태를 알려주고 두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독심술 게임을 통해서 한 걸음 앞에 가느냐 또는 뒤로 물러나냐 할 때 아예 발을 보여주잖아요. 그것 자체로 어떤 시각화해서 그 어떤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독심술 게임의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게 3번 연달아 맞추고 4번 연달아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줬을 때 한 걸음씩 다가올 때 어떤 서스펜스라든지 물러날 때에 그 생각하는 어떤 약간 미스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잘 설계된 하나의 어떤 그런 대화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영화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작법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아이를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이 아이의 마음을 사고 싶으니까 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흉내를 내서 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책을 읽어준 적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아주 지루한 얘기를 드라이브하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듣고 있던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 too many, no. We have to add some twists and stuff. Okay. Some twists. 그러고 나서 트위스트 얘기를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뭐라고 쿡 지르냐면 근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말을 쿡 지른단 말입니다. Tell me a story about why you're sad. You think I'm sad?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장면이 사실상 샤말란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똑같네요. 네. 그것이. 트위스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비틀린 플롯의 재미에 빨려 들어가서 이야기에 흠뻑 젖어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슬픈 감정이 뚝 하고 나오게 돼서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샤말란이 준 어떤 굉장히 끈끈하면서도 이런 슬픈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화 장면이 사실은 작법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트위스트와 뭐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샤말란 감독의 영화 같다면 또 하나 저는 비슷한 게 있는데 중간에 마술을 한번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네네. 마술에서 동전을 딱 동전. 쥐고 있는데 네. 트릭을 쓰면서 동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전은 계속 한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굴곡이 있고 반전이 있고 흘러가지만 결국에 우리가 쥐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은 이거야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화가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하냐라는 건데 오프닝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자신이 치료를 했지만 지금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어떤 아이가 자라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의사로서 자기의 치료가 쉽게 얘기해서 그 아이한테 통하지 않았던 거죠.
이 장면이 왜 초반에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영화를 다 보시면 당연히 이때 생겼던 그의 마음속의 자책감이나 트라우마를 사실은 콜이라는 아이를 네. 치유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같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빈센트라는 사람이잖아요. 빈센트와 콜은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렇죠. 일단 영화 속에서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아이를 생각하게 되면 앞의 아이는 브루스 윌리스를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고 뒤의 아이는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은 스스로가 실패적이고 괴물이라는 자탄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앞 아이는 건져주지 못했는데 뒤의 아이는 브루스 윌리스가 건져주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어릴 때 많이 봤던 얘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들 때문에 네. 구천을 떠돌다가 아. 그 일을 다 해결하고 나서야 저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플롯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플롯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장화홍련전, 그렇죠. 뭐 아랑의 전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원혼이 찾아와서 이렇게 사또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 근데 그게 식센스의 어떤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아이는 기본적으로 극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자기의 내밀한 말을 그냥 그 말로 못하니까 이국의 언어로 해요. De profundis clamo ad te domine. It's called Latin. 그래서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라틴어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 하게 되는데 그 두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나를 좀 제발 이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둘은 사실은 강력하게 오프닝부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면서 뒤에 많은 영화들도 그렇기도 한데 극 중에 두 주인공이 있을 때 이 둘의 정보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전지에 가깝게 거의 다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인데 많이 아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언브레이커블도 그렇고 식스센스도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어떤 지식량에서는 확연한 어떤 위계의 차이가 있지만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쌍방향적이라는 거죠.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콜은 어쨌건 이 의사인 말콤의 도움으로 유령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유령은 슬픈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그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야말로 해원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해방되는 건데 그런 해방을 아더왕의 칼을 뽑는 장면으로 해서 사실은 후반부에는 이 아이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말콤은 상대의 그 얘기로 자기의 어떤 그 미련 때문에 이 지상을 떠나지 못했던 원혼이었던 건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마지막 사랑의 말을 하고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샤말란 영화에서의 재능은 남들이 보기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저주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재능인데 남들이 저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물로 자책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재능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 내면의 어떤 잠재력을 깨달아 나아가는 앞부분에서 제가 말을 한 것을 비유하자면 일종의 구도 영화라는 것이죠. 네,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재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자각의 형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Where are the other passengers? Took a curve too fast. A second train collided with yours after it derailed.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There are two reasons why I'm looking at you like this. I know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right now. You're searching for meaning in all of this. Know one thing. 131 people died so you could finally understand the destiny for which you were born.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언브레이커블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 보셨다고. 네, 그거 처음 봤어요. 좋았죠?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지. 진짜 좋은 영화예요. 네. 워낙 이 샤말란 감독이 나중에 후반기에 약간 그 평가가 안 좋았던 적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거 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브레이커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브레이커블인데 이 영화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일찍 나온 슈퍼히어로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배트맨 시리즈는 있었습니다. 팀 버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보다는 이 영화가 더 먼저예요. 그리고 엑스맨 1편이 나왔을 때랑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마블표 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나오기도 훨씬 전이고 본격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열풍이 불기 전인데 이런 대안적이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완전히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를 내놓게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이 영화도 이제 식스센스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호조권 속에서 모든 사람의 기대 속에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액션 같은 것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초반에 너무 중요한 기차 사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옵니다. 기차 사고 장면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충돌하면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차가 막 꺾이고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기차 사고가 끝나서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로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로 돈 때문인가요? 근데 그런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엠 나이트 샤말란 영화는 영화의 제작비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게 되는데 돈을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영화의 목표 자체가 스펙터클에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스펙터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초반에 사실상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이 뭐냐? 브루스 윌리스가 우리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데이빗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일라이저가 먼저 나옵니다. 네. 일라이저가 태어나는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씬은 뭔가 하면 바로 데이빗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혼자만 죽지 않고 생존했다라는 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장면이 사실상 같은 구도로 찍혔어요. 카메라가 좌우를 이렇게 중계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찍혔단 말입니다. 근데 카메라를 그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중계하는 방식으로 찍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주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종의 시점 쇼트라는 건데 시점 쇼트의 역할을 하는데 과연 누구의 시점 쇼트냐라는 걸 영화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기차에서 그 시점 쇼트로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보는 건 앞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분명히 그것을 돌아보면서 본 거죠. 근데 아이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점 쇼트이지만 보는 사람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무지의 시점 쇼트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앞에 있었을 때 백화점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에서 왔다 갈 때는 시점 쇼트처럼 보는데 누구냐? 그건 사람의 시점 쇼트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초월자의 시점 쇼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월자라면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절묘하게 앞부분에 찍혀져 있는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초월자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인 자, 그렇지만 거기서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시점 쇼트이고 두 번째 데이빗이 나오는 첫 번째 시점 쇼트는 분명히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데이빗의 한계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두 장면은 사실 형식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장면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아까 프레임이란 말씀드렸었는데 네. 프레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엘라이자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카메라 워킹을 보여주는데 거울로 비춰진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게 일라이저이고 일라이저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또 만화 설명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때도 프레임 안에 갇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데이빗 턴이 기차에 있을 때는 프레임 밖에 계속 나오거든요. 프레임 밖에 있는 존재가 데이빗 턴이고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일라이저라고 친다면 그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갈지를 그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프레임 생각이 안팎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에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전제한다는 얘기는 영화 속에 사실은 엘라이저가 나올 때마다 계속 거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글래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스터 글래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도 유리 지팡이에요. 어쨌건 첫 장면에서 거울로 보여준다는 건 거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비추는 거울 속 세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영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일라이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항 대립적인 구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빌런이 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양 세계를 함께 서로 접점해서 보여주면서 두 세계를 전제하는 거울의 프레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데이빗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데이빗을 비출 때 많은 장면들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쇠창살 너머로 찍는다든지 첫 장면처럼 좌석에 가려서 부분적으로만 보여준다든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데이빗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일까지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계를 가진 시야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거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가려진 어떤 장막, 가려진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네.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드러낸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영화 역사상 이렇게 희한한 슈퍼히어로 장면이 있나 싶었는데 혼자 엮기. 데이비드는 엮기를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정말 느리게 찍혔고 그걸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시선 자체가 이게 뭐지? 궁금하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은 시선을 바라보자는 아빠를. 그 장면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슈퍼히어로가 자각을 하고 나의 힘을 발휘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심심하게 그려도 이렇게 되나? 길게. 네. 되나 싶은데 어쩌면 샤말란 감독이 원했던 게 딱 그런 맞습니다. 속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아버지가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게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존재지 않습니까? 조셉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슈퍼히어로인 걸 발견하는 장면들은 전부 다 거꾸로 보도록 찍혀져 있어요. 네. 엽기를 이렇게 반대로 누워서 들으니까 아들이 위에서 보면 아빠 얼굴이 거꾸로 보이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사실상 발견하는 장면이 뭔가 하면 텔레비전을 혼자 보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권태로우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TV가 거꾸로 보이죠. 근데 TV에서 나온 장면은 뭔가 하면 기차 사고였거든요. 근데 기차 사고의 결과로 아버지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거꾸로 아들이 보는 장면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거꾸로 보게 된 거죠. 자신은 슈퍼히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전이구나. 어떤 180도 반전? 180도 반전. 그렇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되겠는데 이 조셉이 캐릭터가 왜 중요할까라는 것인데 이 조셉은 일라이저랑 연결된 캐릭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라이저의 어린 시절이나 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몇몇 장면들을 보면 일라이저도 거꾸로 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벤치에 앉아서 엄마의 선물인 만화책을 처음으로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바깥에 자기 의지로 나가게 되는데 푸니까 만화책이 거꾸로 놓여 있죠.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떤 자가 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도 넘어져서 거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슈퍼히어로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은 보는데 극 중에서 유달리 그것을 뒤집어서 보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는데 네. 한 명은 일라이저고 한 명은 조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캐릭터는 연결되면서 이 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주인공인 데이비드에게 당신은 슈퍼히어로고 그 슈퍼히어로로서 당신의 힘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옆에서 격려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캐릭터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조셉하고 일라이저가 똑같은 또 하나의 이유는 쌍을 이루고 있죠. 네. 둘 다 데이비던이 슈퍼히어로라는 걸 믿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데이비던을 진정한 슈퍼히어로로 만드는 거라면 두 사람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최고의 명장면은 조셉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겨누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슈퍼히어로라는 걸 난 믿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쏴도 넌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장면에서 이루고 있는 삼각형의 구도 같은 것들이 보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정말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장면 자체를 굉장히 연출 잘했고요. Don't do it. He'll die, Joseph. Just shoot him once. Joseph, listen to what your mother. Don't be scared. Joseph.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한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가 아버지한테 총을 쏘려고 하는 이유가 총을 쐈을 때 아버지는 총을 맞고도 안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빠는 그 결과 슈퍼히어로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마음 때문인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일라이저라는 그렇죠, 겁니다. 일라이저죠. 뭐 이렇게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라이저가 꾸미는 어떤 거대한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라이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태도라는 게 뭔가 하면 일단 가설을 세우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 가설에 맞는지를 상황에 따라서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하죠. 그래서 그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이 가설을 지지하는 실험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극 중에서 일라이저가 일을 꾸미게 되는데 이 조셉이 아버지한테 총을 쏘는 것이 정확히 구조랑 사실상 같다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이 두 캐릭터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만 한마디 좀 덧붙인다면 왜 두 주인공을 묘사를 하는데 하나는 슈퍼히어로고 하나는 빌런처럼 보이는데 왜 빌런인 경우에는 영화에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전부 다 인생 전체를 묘사하고 왜 주인공은 현재만 묘사할까? 그러면서 과거는 주인공이 자꾸 드문드문 이렇게 떠올리는 플래시백 형식으로 이 두 인물을 묘사할까? 다시 말해서 왜 두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를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물이 어떻게 저주받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을 보았기 때문에 일라이저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아 저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럼 앞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되어갈까가 궁금해지겠죠. 반면에 데이빗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그를 딱 보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슬퍼 보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를 보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서 궁금한 건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그가 되었을까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의 과제가 다른 거죠. 앞에 인물은 그 인물이 어떤 변천을 겪어서 그 인물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저주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향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데이빗의 경우에는 저 남자의 비밀이 중요하고 저 남자가 깨닫게 되는 자신이 몰랐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두 인물을 다루는 게 영화에서 다른 화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반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게 반전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걸 뒤집거나 뭐 여러 가지 반전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언브레이커블의 반전은 프레임의 반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끝날 때쯤 프레임을 딱 더 보여주고 사실은 너희가 못 보았던 프레임이 좀 더 있어라고 딱 보여주는 순간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이 감독이 쓰고 있는 반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반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언브레이커블의 반전과 식스센스의 반전은 굉장히 다른 반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마지막으로 붙인다면 이걸 만약에 슈퍼히어로 영화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그 장르 영화라고 본다면 이게 사실은 이 다크나이트의 구조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 다크나이트가 뒤에 나오는데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하는 한 중반까지의 모든 행동은 배트맨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배트맨을 직접 만나면 그 이후에 둘이서 이제 벌이는 최후의 대결 이런 걸 이제 영화적으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언브레이커블에서 사실은 이 구조가 그대로 중반까지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만나면 뭘 하느냐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부분에서도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다르게 신선하게 구사하는 영화는 정말 거의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편 중에서 네.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작품 하나랑 새로 이번에 보면서 둘 다 충격받으셨던 새롭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도 더 새로운 처음 본 언브레이커블을 그래요? 서울 좀 들어주고 싶고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재밌었고 사무엘 잭슨이 이렇게 약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늘 약간 덩치 큰 그렇죠. 그런 느낌 약간 마초 같은. 있다가 유리몸을 연기하다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다시 보니까 또 식센스에서 정말 눈물을 또 흘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정말 전 이 대사를 잘 쓴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와서 그 후반부에 이제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는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네. Grandma says hi. You thought she didn't come to see you dance. She did. 이 대사는 정말 잘 쓴 대사 같아요. I.C. Dead People만큼이나 중요한 대사인 것 같고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서 그 장면과 그 대사를 저는 최고로 꼽겠습니다. Came to the place where they buried her. Asked her a question. She said, the answer is every day. What did you ask? Do I make her proud? 저는 이제 두 영화가 사실은 샤말란 영화 중에 거의 최고작들, 대표작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아하는 것은 언브레이커블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반전. 수 있습니다. 네. 반전. 그거 자체가 반전이죠. 처음에 식센스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반전이었어. 식센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최고의 근데 언브레이커블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약간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스센스는 다른 사람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영화 같아요. 근데 언브레이커블은 이 세상에서
M 나이트 샤말란만 만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언브레이커블을 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식센스보다 훨씬 더 미학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훨씬 더 야심이 크고 더 배짱이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식센스 탁월하게 좋은 네. 영화지만 야심과 배짱을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언브레이커블 한번 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최고 장면은? 최고의 장면은 식센스인데 이거 너무 재미없지만 마지막 반전 장면. 일단 당시에 그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이제 요즘 들어서 식센스의 명성을 보고 처음 식센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전 알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극장에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 반전이 놓여 있는 지점도 그야말로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나오자마자 영화가 사실상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전에 담긴 게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쫙 빼가면서 느끼는 그 굉장히 슬프고도 끈적끈적한 감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반전을 안 고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말란의 대표작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샤말란에 관해서 사실은 좋은 영화들이 또 굉장히 네. 또 언젠가 또 재밌는 영화들이 2탄을 많으니까. 하게 될 날이 오겠죠? 네, 뭐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